자, 12월 22일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익스프레스 쪽에서 스텝 9하고 10을 파일을 별도로 추가 배포해 드렸던 게 있었어요. 단톡방에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제가 그 지지난 시간쯤에 끝날 때 제가 익스프레스 쪽에 그 두 개 정도 이제 내용을 좀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라고 예고를 드렸고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미리 배포를 했었는데 DB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느라고 미처 진행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단원 코드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건데 마지막에 13단원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11단원은 특별한 뭐지? 자료가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드리기로 할게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많은 내용을 코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11단원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마지막 13단원이 최종 RESTful API를 실제로 제작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2회에 걸쳐서 진행해서 전체 우리 내용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끝나고 나서 익스프레스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할 거니까요. 음, 스텝 8에서 완성했었던 게 파일 업로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업로드 관련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됐었고, 그때 우리가 스텝 8까지 마무리하면서 싱글 업로드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났나요? 싱글 업로드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내용의 핵심은 그 제가 직접 가동을 시킬게요. 로드몬 앱 스텝 8.js 스텝 9. 아마 멀티 업로드 파일 업로드까지 이제 마무리했을 텐데 같은 UI에서 업로드를 한다고 쳤을 때요. 먼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HTML 파일을 잠깐 예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을 멀티 업로드를 시킬게요. 그러면은 이미지 10장이 웹서버에 바로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된 이미지를 이제 URL만 받아와서 화면에 노출을 시킬 겁니다. 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받아왔어요. 자, 이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넣어보면은 업로드된 이미지 원본이에요. 이거 나쁜 학생들 그 스크린샷, 출석 스크린샷 찍는 건데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하나당 사이즈가 1.6메가 정도 되네요. 계산하기 편하게 1.5메가라고 생각해보죠. 자, 1.5메가 곱하기 10장이니까 10메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지금 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로드된 이미지만 1.6메가라고 하면 16메가잖아요. 그것도 지금 1메가 제가 뺀 거예요. 15메가를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용량까지 하면은 용량은 15메가 이상이겠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메가로 자른 겁니다. 자, 만약에 동접자가 10명이라면 이 웹사이트는 순식간에 150메가의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웹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랜선이 100메가짜리 대역폭을 갖고 있다면 서버에 장착하는 랜선은 100메가라고 해도 이게 그 공인 IP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거랑은 비용 자체가 달라요. 훨씬 비싸요. 그러면은 150메가의 트래픽을 동접을 감당을 못하죠. 대역폭이 100메가밖에 안 되는데 대략 100메가 정도 공인 IP면은 이용료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0만이라고 치죠. 싼데 좀 저렴한 데는 7만 원 정도까지 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 10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우리가 흔히 고정 IP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대역폭 100메가를 쓰기 위해서 10만 원을 월 1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동접자가 150메가 나오기 때문에 랜선을 2개 써야 된다고요. 자, 근데 사이트가 대박이 나서 동접자가 2,000명 나온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소모되는 대역폭은 3,000메가고요. 그러면 100메가짜리 대역폭을 30개는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선비는 10만원 곱하기 30하니까 월 300만원이 나옵니다. 이 한 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회선비를 300만원을 들여야 돼요. 웹사이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던가 코드량 같은 게 이제 다 결국은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 대역폭을 산정해서 네트워크 회선비가 어느 정도 소모되겠다. 그래서 서비스 초반에 그렇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먼저 예측하고 회선비를 예측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비는 어느 정도 스펙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통 그 프로젝트 초반에 팀장급 되는 분들이 따로 진행을 하세요. 그걸 이제 서버 사이징이라고 해요. 이거 계산하는 뭐 엑셀 시트 같은 것도 그 팀장들 사이에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는 웹사이트가 아니고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업로드 폴더에 이제 업로드한 사진의 원본이 저장되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해놨었던 업로드 루틴에 약간의 내용을 추가해서 업로드됨과 동시에, 자, 요만한 이미지인데요. 업로드됨과 동시에 요 이미지의 해상도를 강제로 다운시킨 복사판을 만들 겁니다. CSS에서 이미지의 위드스나 헤이트를 축소시키는 거는 이미지에 물리적인 변화를 주진 않아요. 아예 진짜 이미지의 물리적인 가로 세로 사이즈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만하게요. 실제 이만하게 이미지를 강제로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썸네일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소시키면 해상도를 강제로 다운시키면 이미지 용량이 줄거든요. 172kB로 줍니다. 그래서 백엔드가 프론트엔드한테 그 원본 이미지의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썸네일 이미지의 주소를 알려줌으로 해서, 자, 다시 10장을 업로드 할게요. 아까랑 같은 이미지죠. 자, 업로드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로 바뀝니다. (685KB) 의 이미지를 보여주네요. 아까 1메가짜리였는데 용량이 확 줄었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680KB니까 이거 곱하기 10, 그러면은 6메가 정도로 줄죠. 한 페이지에 보여줘야 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은요. 네,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라는 거는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백엔드가 만들어줘야 되는 자원이에요. 네, 일전에 진행했었던 그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스텝 8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그때 파일 업로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추가되는 내용이니까요. 뭐 크게 작업이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은요. 자, 일단은 환경 설정 파일부터 이제 추가로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환경 설정 파일에요. 그 우리가 전에 업로드 관련 설정을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넣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썸네일 이미지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은 이미 추가가 돼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 썸네일 이미지가 생성될 폴더,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가 노출될 URL을 지정합니다. 요 값, 요 설정 값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 썸네일 이미지가 그냥 썸브라고만 되어 있다면 좀 보기 편하게 ABC라고 하죠. 그리고 이 썸네일 폴더 밑에 hello.pn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 URL 설정에 의해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뭐 주소 있겠죠? 땡땡 3001 슬래시 폴더 이름이 abc죠? abc 여기까지 접근을 하면은 그 이후의 경로는 이 썸네일 폴더에서 찾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abc까지의 경로가 이 폴더에 대응되고 그 밑에 hello.png 이렇게 이 폴더 안에 있는 URL을 abc라는 URL로 노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역할이 solve static이라고 하는 모듈이었죠. 우리가 이미 이 모듈을 통해서 public이라는 폴더를 연결을 해놨는데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고요. 썸네일 이미지를 하나만 생성하셔도 되지만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디바이스의 가로 해상도에 따라 알아서 적절한 사이즈를 갖다 써라 라고 이렇게 그 해상도를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해상도 사이즈는 인스타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스타가 해상도를 이렇게 3개를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에 이미지 노출시킬 때 src 속성 많이 쓰시죠? img src 하고 쓰시잖아요. 근데 인스타 보면 src 속성을 안 써요. src set이라는 속성을 써요. 자, src set이라는 속성에 이미지 파일 한 칸 띄고 가로 넓이 콤마 또 이미지 파일 한 칸 띄고 가로 넓이 콤마 이미지 파일 경로 한 칸 띄고 가로 넓이 이렇게 주면은 가로 해상도 480 미만으로는 요 이미지를 갖다 쓰고요. 480에서 750 사이는 요 이미지를 갖다 쓰고요. 750에서 1080 사이는 요걸 갖다 쓰는데 이거보다 더 큰 해상도는 없으니까 그냥 7050 이상 해상도는 다 이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가 자기의 가로 해상도에 따라서 스스로 적절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갖다 쓰게끔 하는 속성이 src set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성에 맞춰서 썸네일을 3종류를 만들어서 내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할 썸네일 이미지의 해상도를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으로 구별해서 3개를 넣고요. 만약에 해상도를 더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상도 구간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아니면 너무 작은 건 필요 없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설정 파일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나중에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 값을 갖다가 이 파이프라인으로 잘라서 배열로 만들어 갖고 반복 처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환경 설정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텝 8에서 준비했었던 업로드 코드가요. 요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거요. 그래서 싱글이라는 이름으로 URL로 업로드가 됐을 때 fileper.initMalter.single이라는 함수 호출해서 이 마이포토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된 이미지 받고
그리고 이 업로드된 결과에 대해서 에러 체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거를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한 블록을 밑에다가. 자, 그래서 이 싱글이라는 함수를 멀티플로 일단 고치세요. URL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업로드의 결과가 이 init 멀터 함수 안에서 이 req라고 하는 요청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객체 안에 req.file 이라는 객체로 업로드 정보를 담아주는 게 우리가 구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다 업로드 정보를 담아주는 게 이제 내용이었는데, 업로드 정보를 담을 때 싱글 업로드는 단일 객체이면 되는데, 멀티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여러 개의 그 파일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 REQ에서 미리 배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안에서 파일이 배열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멀티 업로드구나 라고 이제 감지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출해주는 함수는 array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URL 변경,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array 함수. 자, 이때 그 업로드 환경 설정에요. 업로드 맥스 카운트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예요. 이거를 -1로 설정하시면은 수량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이하 코드는 일단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그 스텝 9에 대한 파일이고요. 이 업로드한 에러의 결과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트라이는 무사히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9-1이라고 배입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의 내용이 썸네일 이미지 생성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또 다른 내용이 fileRefer.create thumbnail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이제 업로드된 업로드 결과가 있으면은 이제 업로드에 대해서 req.file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싱글 업로드일 때는 단일 객체, 멀티 업로드일 때는 배열이었어요. 단일 객체일 때는 create thumbnail이라는 함수한테 보내서 썸네일을 생성하게 했고요. 만약에 중간에 에러, 비동기 처리로 진행되고요. 중간에 에러가 나면은 에러 처리하고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배열일 때는 같은 함수한테 파라미터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위한 용도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create thumbnail multiple이라고요. 얘는 멀티 업로드일 때 씁니다. 네, 그래서 그 9-1 쪽에 보시면은 여기 기존에 해놨었던 업로드 내용에 썸네일 이미지 만드는 부분을 추가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전에 해놨었던 싱글 업로드, 여기 밑에는 오늘 추가하시는 멀티 업로드인데 거기에도 이제 썸네일 이미지 생성이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위에 뭐가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썸네일 이미지가 생성되는 위치를 URL로 노출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아까 환경 설정 파일에 썸네일 이미지가 설정 파일 상에서 슬래시 썸네일이라는 URL로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 URL을 언더바 파일스에 밑에 썸네일 이라는 폴더를 이런 URL로 노출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주는 게 서브 스테이틱 폴더의 기능이었죠. 어떤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구조를 고스란히 URL에 노출시키도록 해주는 게 서브 스테이틱 패키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미 처음에 퍼블릭 폴더 등록하느라고 한번 해줬고 업로드 폴더도 등록하느라고 한번 또 해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서브 스테이팅 노출하느라고 썸네일 경로 노출하느라고 또 한번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에러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파일 래퍼에 create 썸네일 관련된 함수도 안 만들어져 있고 멀티 업로드 처리도 지금 추가가 안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이제 헬퍼입니다. 자, 배포된 자를 보시면은 파일 래퍼에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스텝 6과 스텝 7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일단 스텝 6은 간단해요. 저번에 업로드 관련돼서 이렇게 완성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요. 나머지 처리는 얘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여기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부분에 업로드된 파일 정보를 결정하는 부분에 기존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코드가 지금 안 돼 있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의 파일 업로드만 처리했기 때문에 이 완성된 업로드 파일 정보를 REQ 객체에 실어서 그 app.js로 그냥 보내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멀티 업로드를 받으려고 REQ 파일을 미리 배열로 준비해서 보냅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객체가 배열이면 이미 이 업로드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파일 여러 개 업로드 받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 번 실행이 돼요. 파일 개수만큼요. 그래서 업로드된 파일의 정보를 우리가 미리 여기에 배열로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할당이 아니라 푸시로 배열 원소를 계속 추가하는 거죠. 이것만 추가하시면 멀티 업로드는 끝나요. 왜냐면 멀터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원래 멀티 업로드는 지원을 해요.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만 결정해주면 돼요.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건 썸네일이죠. 자,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노드 썸네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얘도 뭐 특별히 로직은 없고요.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만 계속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create 썸네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추가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게 아까 업로드 결과로 req 파일로 전달됐었던 그 업로드 정보요. 업로드 정보가 이제 여기로 전달이 되면은 일단은 환경 설정 파일을 읽어서 썸네일 이미지가 저장될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480 파이프라인 720 파이프라인 1020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가 생성될 사이즈를 적어놨죠.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잘라서 어레이로 만들고요. 이거를
맵 함수로 탐색을 해요. 그러면 480, 720, 1020이 V로 전달돼서 콜백 함수한테 들어갈 텐데 그거를 정수로 변환해서 리턴을 했죠. 맵 함수의 특징은 배열의 원소를 콜백으로 받아서 여기서 리턴하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데 리턴 받는 게 원본 배열과 사이즈가 똑같은 배열이에요. 그래서 얘가 1로 전달돼서 리턴해주면 첫 번째 원소에 들어가고 또 얘가 들어가서 리턴하면 두 번째 원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원본 배열의 원소를 가공해서 사이즈가 똑같은 새로운 배열을 만들 때 쓰는 게 맵 함수죠. 여기서 한 거는 문자열 배열을 처리해서 원소를 숫자로 바꾼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반복 돌립니다. 자, 반복을 돌리면서 그럼 이제 사이즈가 480, 720, 뭐 1020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걸 가지고 i번째 값 하나 가져왔어요. 480이라고 치죠. 이 노드 썸네일은요, 그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면은 그냥 설정 정보만 열심히 세팅해서 라이브러리한테 전달해주면 돼요. 기본 설정이 이래요. 썸네일을 생성한 원본 경로, 그 다음에 썸네일이 저장될 폴더, 썸네일이 생성될 가로 넓이. 기본값이 800인데 우선 지금 480으로 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있을 때, 뭐, abc.png 이렇게 파일 이름이 있을 때, 앞에다가 뭐라고 덧붙일지, 뒤에다가 뭐라고 덧붙일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abc.png면은 썸부 언더바 abc 언더바 넓이의 위드 쓰니까 480w.png 이렇게 저장하라고 시킨 거예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덮어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해라 라고 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그럼 이 규칙대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완성된 최종 이름을 반환해 주진 않더라고요. 요 이름을 반환을 해줘야 요 이름을 이제 프론트엔드한테 전달하는데. 자, 그래서 생성될 썸네일 이미지의 이름을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파일의 이름 abc.png를 가져와서요. 요 이름에서 0번째부터 마지막 점의 위치 전까지 0번째부터 마지막 점의 위치 전까지를 서브 스트링으로 잘랐습니다. 요 순수한 파일 이름이 되죠. 자, 아까 썸네일 옵션 플러스 프리픽스 이게 썸네일 언더바였죠. 썸부 언더바. 파일 이름은 abc라고 쪼갠 거죠. abc. 프리픽스는 가로 언더바 가로 넓이 w였죠. extname 함수는 확장자를 추출하는 함수죠. .png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예측을 했어요. 완성된 이름을요. 이렇게 완성된 이름을 그 업로드 정보에 썸네일이라는 프로퍼티가 없다면 썸네일 프로퍼티를 제이슨으로 추가해 주고요. 거기에 가로 넓이로 키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480W라고 제이슨 키가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썸네일 이미지 URL 슬래시 썸네일 이름. 그럼 썸네일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한 해상도 개수만큼 반복문 돌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480인데 반복이 또 돌면 여기에 720이라고 하는 항목이 또 생길 거고 또 반복문 돌면은 1020이라는 항목이 또 생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변수값 핸들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함수는 여기입니다. 썸네일 라이브러리 썸브라고 하면서 옵션 값 주면은 얘가 실제로 이미지를 리사이즈 시켜서 만듭니다.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가 크거나 용량이 클수록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app.js에서 그 업로드를 처리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호출하면은 업로드된 정보가 req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로 담겨서 옵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 함수한테 전달하면 여기서 거기에다가 썸네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딱히 리턴을 하진 않죠.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대입 연산자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전달됐던 이 업로드 정보나 뭐 이런 정보들은 그 복합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이퀄 연산은요, 얕은 복사죠. 얕은 복사는 복사본의 내용을 바꾸면 원본도 같이 바뀝니다. 콘스트 K는 콘스트 상관없고요. 콘스트 K는 A는 100, B는 200 이렇게 했을 때 콘스트 Z는 K라고 해놓고 Z.A에다가 300이라고 주면 K의 A도 같이 300으로 바뀌죠. 이게 얕은 복사죠. 그래서 이 얕은 복사가 이제 처음에 얕은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얕은 복사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깊은 복사라는 거를 알려줘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깊은 복사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오히려 실제로 얕은 복사를 잘 활용하면은 정보를 계속해서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원리가 이거예요. app.js에서 req 파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만듭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거를 업로드 함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안에서 업로드 과정의 결과값을 req 파일에 추가를 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이슨에다가 z.x는 500이라고 하면은 에러 나나요? k.x라고 할까요? k.x라고 하면 에러 나나요? 아니요. 자바스크립트는 없는 거에 대입하면 그 순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req 파일에다가 정보를 그냥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업로드 과정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의 req 파일은 업로드 정보가 가미된 정보겠죠. 그리고 나서 썸네일 함수를 또 호출해요. 그럼 여기서 결과를 또 req 파일에 마찬가지로 또 추가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여기서의 최종 req 파일은 여기서의 정보를 또 담고 있겠죠. 왜냐하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객체는 얕은 복사로 전달되니까 함수 안에서 아무리 원본값을 조작해도 바깥에 있는 애들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얕은 복사를 잘 활용하면요, 되게 복잡한 로직에서 데이터를 편하게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얕은 복사 절대 안 쓸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얕은 복사 잘 활용하시면 되게 잘 쓰일 수 있고요. 사실 이 얕은 복사라고 하는 거 코딩 만약에 그 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우신 분들은 배워오세요. 포인터란 이름으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이 얕은 복사가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다 있어요. 이름만 바뀌어요, 계속. 예,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좀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얕은 복사를 잘 활용하면은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되게 수월해져요. 요 원리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멀티 업로드는 전달되는 그 업로드 결과가 배열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반복문 돌면서 i번째 항목을 얘한테 준 거예요. 반복 돌면서. 그럼 똑같이 처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업로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처리를 위한 HTML 파일을 보시면은 이제 업로드를 수행하고 나면요. 자, 응답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배열로 들어와요. 이제 업로드 결과가 배열로 들어오고 그 안에 썸네일이라는 정보로 어떤 이미지가 생성됐다라고 정보를 추가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이제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가 더 좋으니까요. 자, 근데 이걸 보여주는데 형식이 자, src 속성은 없어도 돼요. src 셋 한 다음에 경로 한 칸 띄고 가로의 상도 콤마 경로 한 칸 띄고 가로의 상도 이런 식으로 나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HTML 딴에서요. 업로드 싱글과 멀티 두 쪽 다요. 일단 싱글부터. 자, 기존의 src 속성으로 이렇게 출력하던 거를 주석으로 막고요. json.썸네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단 빈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요 객체를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그러면 i는 이 키가 되겠죠? 포인이니까요. 포인은 제이슨을 갖고 반복 돌리는 거죠. 자, 그럼 요 배열에 json.썸네일의 i 요 전체 객체에서 키가 480w인 값의 값 일단 요 값을 갖다 놓고 한 칸 띄고 거기에 요 넓이 값을 덧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듭니다. 그걸 배열에 푸시했어요. 그러니까 요 반복문을 거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한 칸 띄고 480W 이런 식으로 요 제이슨을 계속 다 돌면서 배열의 원소를 묶은 거예요. 세 개니까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들어가겠죠. 자, 배열에 대한 조인 함수는 배열 원소 사이에 얘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콤마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묶은 다음에 src 속성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냥 문자열 장난이에요. 근데 조인 함수 잘 쓰면 배열 원소 결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src 속성을 넣어줬습니다. 멀티플도 마찬가지예요. 멀티플도 이제 업로드 결과가 배열로 떨어지니까 배열 갖고 반복문 돌면서 처리하면서 똑같이 썸네일 src 속성 만드는 거 넣어줬습니다. 설명이 되게 길었네요. 이제 벌써 8시네요. 제가 1시간 가까이 얘기했네요. 내용이 좀 어려웠나봐요. 자, 일단 요거 그럼 해보시고요. 제가 8시, 일단 좀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8시 10분 정도 되니까, 8시 40분에 내용 체크할게요. 오늘 전달된 거 2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일단 요 내용 체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섹션 10, 스텝 10은요, 이전에 썼던 메일 발송 기능을요, 좀 모듈화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메일 같은 게 자동으로 발송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했었던 메일 발송 코드를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함수로 묶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pp.js에서 스텝 10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utilhelper 쪽에 send mail이라는 함수를 추가로 넣을 겁니다. utilhelper에 send mail이라는 함수를 추가로 넣을 거고요. 메일 발송부터 얘기할게요. 여기 예외 처리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외 처리부터 진행할게요. 메일 발송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ndmail2라고 하는 URL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름, 이메일, 뭐 이런 파라미터들, 이것들은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명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외 처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내용을 조금밖에 안 넣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이 넣었네요. 소스 파일 하나를 미리 배포하고 시작할게요. 그거를 저는 실습을 한번 할까 해봤더니 이거는 좀 실습하기에는 노가다가 좀 심해서 자, 단톡방에 제가 압축 파일 하나 넣었는데요. 자, 정규 표현식을 수행하는 기능이에요. 자, 스텝 10의 플로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예외 처리예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백엔드가 뽑고 끝나요.
백엔드에서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엔드가 뻗어버리면 사실 프론트엔드는 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쪽에서 트라이 캐치로 그래도 에러가 나더라도 서버가 중단되지 않도록 잘 커버를 쳐서 프론트엔드한테 나 에러 났다라고 하는 제이슨 응답을 보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메일 발송 모듈합니다. 그걸 구현하려고요, 별도의 에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백엔드에서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론트엔드한테는 사실 이렇게 코드 값으로 전달이 되죠. 메시지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HTTP 상태 코드는요, 일단 400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 잘못된 요청이란 뜻이고요. 대체로 입력값 유효성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유효성 검사에 맞지 않으면 400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403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실패 같은 거 했을 때 보통 처리를 하고요. 404는 당연히 익히 아실 거고, 500은 그 밖에 나머지 에러입니다. 그래서 400이나 403, 404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어 쳐야 되는 경우예요. 프론트엔드가 우리한테 데이터를 잘못 넘긴 거니까. 근데 500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실수한 거죠. 뭐 에러 난 거죠. 이런 상황을 프론트엔드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에러 객체를 사용하면은 여기에는 에러에 대한 메시지밖에 멤버 변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에러 메시지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원래 갖고 있는데 이런 에러 코드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에러의 이름도 없고요. 그래서 에러 클래스를 상속받는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서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로 코드와 에러 이름에 대한 멤버 변수를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익셉션의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를 얘를 써야 되죠. 그러면 new exception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404,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페이지 없어요 라고 전달하면은 이 파라미터가 코드와 메시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원래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생성자니까 부모한테 넘겨요. 그리고 이 코드는 자기 스스로의 멤버 변수에 넣어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는요, 스스로 클래스 이름을 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 코드와 에러 이름에 대한 getter 함수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값이 외부에서 바뀔 걸 아니니까 setter는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에러 클래스를 하나 준비하고 얘를 이제부터 확장을 합니다. 첫 번째, bad request exception입니다. 주로 파라미터가 잘못 들어왔을 때 사용할 에러입니다. 자, 이걸 얘를 상속을 시켜요. 생성자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요청입니다라고 지정을 하게 하고요. 만약에 메시지를 다른 걸 주고 싶으면은 파라미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위 클래스한테 400이라는 코드값과 메시지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bad request exception 이라고 객체를 만들죠. 그러면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코드는 400으로 들어가고 메시지는 잘못된 요청입니다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특이사항인데, 상속이 됐을 때 자식 객체를 통해서 디스에 접근하면 그 디스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bad request exception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dis.constructor name은 이 exception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 돼요. 자식의 이름이. 이게 상속의 특징이에요. 상속받은 자원은, 부모한테 상속받은 자원은 더 이상 부모 게 아니라 자식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러를 종류별로 만들었어요. 런타임 익셉션. 마지막은 이제 업로드 상태에 대한 에러를 처리하는 건데요. 우리 업로드 에러 체크했었던 것도 예외 발생할 때 쓰려고 에러 코드와 메시지만 판단해서 500에러로 발생하게끔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에러 클래스들을 익스포트 시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잘못 전달했다 라고 하면은 이걸 발생시키는 거예요. throw new bad request exception 이라고 발생하면은 여기에 있는 에러 코드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프론트엔드한테 전달되게 할 겁니다. 이걸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app.js에서요 아직 utilhelper에 send 메일은 안 들어왔어요. 이건 아직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아직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에러 bad request exception하고 page not found exception 요거 두 가지만 임포트 하세요. 일단 요거 두 가지만 샘플로 할게요. 넘어갈게요. 쭉 오면은 쭉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직 웹헬퍼라는 거는 지금 적용을 안 했으니까 얘는 잠깐 배제하시고요. 얘도 잠깐 배제하시고요. 일단 예외 처리 먼저 하는 거예요. 일단 얘만 먼저 하죠. 자, 커스텀 에러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접속하면 무조건 에러 난 걸로 간주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서 through라고 전달을 시키면은 거기서 그냥 뻗어버려요, 프로그램이. 보통 에러 객체를 에러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through 라고 해버리면은 여기를 에러를 인식하니까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이 뻗어버려요. 리액트의 에러 처리는 이게 아니고요. 이 에러를 세 번째 파라미터 넥스트한테 넘기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넥스트 함수는 이 이후에 있는 다음번 app.use를 호출해요. 그러면 밑에 app.use가 어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자, app.use를 처리하면서 생성자 파라미터를 여태까지와 다르게 첫 번째 에러 객체를 먼저 보냅니다. 아까 넥스트라고 하면서 에러 객체 전달하고 나머지 파라미터는 안 보냈다고요. 그럼 요거 세 개는 지금 다 undefined인 거고 에러만 들어온 거예요. 얘가 우선적으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무수히 많은 우리가 라우팅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URL을 정의하잖아요. 그렇게 정의한 URL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퍼블릭 폴더에도 없는 URL이 요청이 됐다면 그 밖에 기타 URL은 얘가 담당해요. 얘한테도 send error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위에서는 넥스트 함수로 전달된 에러 객체를 얘한테 토스한 거고, 여기서는 페이지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에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res.send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지금부터 얘를 만들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네, 전체 흐름 봤으니까 다시 디테일을 잡죠. 자, 웹헬퍼라고 하는 헬퍼 모듈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응답 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걸 만들 거예요. 응답 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헬퍼를 하나 만들 거고요. 요 예제를 통해서 익스프레스의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ORS라고 하는 애를 리콰이어하고 있는데 얘는 설치하셔야 돼요. npm 명령어로 하나 설치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AJAX 처리할 때 브라우저에 보이는 도메인과 API 도메인이 다르면 CORS 에러 나면서 연동이 안 되죠. 브라우저 보안 때문에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에 나타나는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을 AJAX로 호출하면 연동을 차단합니다. 그걸 CORS라고 부르는데 그 CORS를 처리하려면 프론트엔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접속당하는 백엔드 쪽에서 나는 외부 도메인으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라고 허가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 CORS 모듈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 app.use라고 해서 CORS 딱 함수 호출하시면은 이제부터 얘는 외부 접근을 다 허용합니다. 완전한 의미의 오픈 API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권장해드리는 처리는 아닙니다. 진짜 서로 도메인이 다른 회사끼리 연동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걸 넣으시는 게 좋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아무나 여기 다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굉장히 허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체 서비스 쓸 때는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만들 웹헬퍼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웹헬퍼인데요. 웹헬퍼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놓고요. 이 함수를 맨 마지막에 익스포트 한 거예요. 자, 함수죠. 이 함수가 리턴하는 건 또 다른 함수입니다. 이걸 이제 클로저라고 해요. 이 웹헬퍼 함수가 지금 여기서 호출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얘죠. 리턴되는 건 얘니까요. 그럼 이 리턴되는 함수를 app.use 안에서 호출을 해줘요. 이 app.use가 자기한테 파라미터로 들어온 이 함수를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서 파라미터로 req와 res next를 넣어줘요. 그럼 이 모듈 안에서 이 리턴되는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할 거는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특징은 그냥 없는 프로퍼티 붙잡고 아무거나 대입해버리면 기능이 확장된 자잖아요. 그래서 이 req랑 res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붙잡으시고 기능을 만들어서 넣으세요. 필요한 만큼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넥스트라고 호출하시면 다음번 앱.유즈를 찾아서 넘어가요. 얘가. 이게 익스프레스가 모듈을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만들 거냐? 혹시 AJAX 연동해 프론트엔드로 자바스크립트로 AJAX 연동해 보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것저것 연동하다 보면 제이슨 형식이 다 달라요.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외주 개발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API 개수가 한 150개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때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했고요. 어차피 안드로이드도 AJAX랑 개발 방식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외주를 준 회사가 API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한 150개 정도 API가 문서가 넘어왔는데 이걸 보니까 개발자 3명이 나눠서 만든 모양이에요. 3명이 각각 만든 파일의 제이슨 주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에러 처리를 일어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만들면서 진짜 욕 그렇게 많이 했던 프로젝트 없었어요. 다행히 그 회사는 지금 망했습니다.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대교 리브로라고 굉장히 큰 대형 쇼핑몰 서점이었는데 서비스 닫았죠. 그때 안드로이드 앱 혼자 하면서 이것 때문에 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출력 결과의 제이슨을요 이렇게 일어나시킬 겁니다. 일단 RT 리절트 줄여서 RT라고 했고요. 결과에 그냥 보통은 OK라고 넣거나 아니면은 에러 이름, 우리 아까 에러 클래스 이름 설정했었죠. RT 코드, HTTP 상태 코드를 여기 세팅할 거고요. RTMSG는 결과 메시지, 에러인 경우에 에러 내용,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보내야 되는 제이슨 데이터, 마지막으로 PUB 데이트라고 해서 생성 일시값을 넣어줄 건데 제이슨 데이터에 생성 일시를 계속 넣어주는 이유는요. 자바스크립트 AJAX 모듈이 캐시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DB는 업데이트가 돼서 내려가는 데이터는 다른 건데 그게 한번 받았던 데이터면은 AJAX 스스로 그걸 캐시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생성 일시 값을 여기다 계속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요. 요 한 글자라도 계속 바꿔서 브라우저라 하여금 캐시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막는 거예요. 일종의 꼼수죠. 자, 여기 전달되는 이 에러 객체는 아까 우리가 그 익셉션 클래스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코드, 네임, 메시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제이슨 기본형을 만듭니다. 성공을 가정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 에러 객체가 전달이 됐다면 json.rt에 에러.name이 있으면 그 값을 넣어주고 없으면 그냥 서버 에러. 이 rt 코드는 에러.code를 넣어주고 없으면 500. 에러 내용은 메시지 값을 넣어주는데 없으면 요청 처리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메일 발송하는 거를 에러 났을 때 이제 일부러 여기다가 에러 처리를 처리해 봤더니 그 에러 메시지가 이메일 발송 시에는 구글에서 오는 거를 구글 서버에서 오는 거를 코드 값에 담아 갖고 오는데 문자열로 엄청 길게 와요. 서버 에러 메시지가. 그래서 숫자 값으로 처리를 못 하겠길래 숫자로 바꿀 수 없으면 강제로 500. 숫자가 아니면 이렇게 때려박았습니다. 자,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에 그 프론트 엔드한테 보낼 제이슨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형 요 제이슨 값에 에러 없으니까 건너뛰겠죠. 이 기본형 제이슨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데이터를 깊은 복사를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날짜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날짜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국제 표준시에 대한 날짜 값입니다. 거기에다가 6만을 곱하면 우리나라의 시차를 얻을 수 있대요.
그 toISO 스크린이 표준 날짜 표기 방식인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뽑으면 항상 시간이 9시간 빨라요. 왜냐면 시차가 반영된 값이 오거든요. 이건 웹브라우저에서 처리하고 노드에서 처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표준 시간 값을 얻으시면은 그 시차가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시간하고 달라요, 값이. 그거를 처리하려면 현재 시각에서 이 오프셋 값을 빼면은 시차 계산이 된대요. 이렇게 만든 거를 넣어줬습니다. 자, 헤더 값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봐가지고요. 헤더에 name이라는 값 넣습니다. 이거 에러 이름 들어갈 거고,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가 들어갈 거고요. 결과 코드는 RT 코드. 이게 없으면 강제로 200. 그 다음에 생성된 제이슨. 자, 이렇게 결과를 보내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결과와 에러라는 파라미터는 공존할 수 없죠, 항상. 그래서 이 함수를 레퍼링을 했어요. 정상적인 결과에 데이터 보내면은 데이터만 보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에러는 널. 에러가 났을 때는 send 에러. 에러 객체 보내면 에러 정보를 일단 로그로 남기고 send 리절트에 데이터 없고 에러 정보. 그러면 에러를 출력을 하겠죠. 자, 이런 처리라는 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러 객체를 만들면 여기에서 에러가 생성됐을 때 이 에러 객체가 next 2 해서 밑에 이거는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좀 좁히는 게 낫겠네요. 이거 하고 exception 헬프하고 웹 헬프. 자,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진짜로 제가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게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자,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next 2로 던져요. 앞으로 별다른 에러 처리 안 할 거예요. 에러 나오면 무조건 next 2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리턴해서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 에러 객체가 율로 전달이 되고요. 얘는 웹헬퍼의 send 에러로 들어갑니다. 한편 bad request exception이라는 에러는 이 exception 쪽에서 그 생성자 파라미터에서 개발자가 직접 생성한 에러입니다라는 이 내용은 메시지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bad request exception이니까 400이었죠. 코드 값은 아까 상속 관계에서 400으로 세팅될 거고요. 네임은 이 클래스 이름이 될 거예요. 아까 이 exception 클래스의 상속 관계 그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러니까 요 2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코드는 400, 네임은 클래스 이름, 메시지는 요 내용이 됩니다. 그걸 함축해서 넥스트에서 1로 보냈고 그게 send 에러로 가요. 그럼 send 에러는 내부적으로 이 아까 send 리절트로 전달됐었죠. 여기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여기를 통해서 1로 보내서 여기 이 제이슨 객체다 세팅을 합니다. 그럼 RT는 얘가 갖고 있는 네임이니까 bad request exception. RT 코드는 400. RT 메시지는 개발자가 생성한 에러입니다가 될 거고 이게
웹브라우저의 프론트엔드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 양이 아니구나. 로드노드. 커스텀 앱. 나 파인드 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연 이렇게 커스텀 에러라고 접속을 하면 네. 이제 프론트엔드한테 에러가 나면 우리는 에러가 났을 때 이제 무조건 에러 객체 만들어서 넥스트 2라고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개발자가 직접 생성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헤더에서도 HTTP 상태 코드가 400으로 뜨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에러라고 감지할 거고, 이 제이슨을 파싱하기 싫다면 그냥 이 상태 코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아까 웹헬퍼의 샌드 에러에서 그 로그에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성한 에러의 이름이 나오고 이 에러를 발생시킨 소스 코드의 위치가 같이 나올 거예요. 디버깅에도 좀 도움을 주게끔 했어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은 이제 REGX 헬퍼라고 하는 이 코드는요, 정규 표현식을 담고 있는 싱글톤 클래스예요. 유효성 검사 같은 거 하는 건데, 첫 번째 밸류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값이 이제 이 컨텐트가 검사할 값이에요. 그리고 MSG는 검사할 값이 없을 경우에 표시할 에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컨텐트의 내용이 비어 있다면 이 내용을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으로 세팅해서 스로우를 날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메시지로 담은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스로우를 날려요. 맥스 랭스는 컨텐트 값에 대해서 최대 글자 수를 검사하게끔 했어요. 모든 메서드는 공통적으로 이 MSG로 전달된 값을 메시지로 세팅해서 에러 객체를 스로우로 날려요. 자, min length 여기도 최소 글자 수, compare to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내용이 다르면 에러 객체 생성. field 얘는 세 번째 파라미터로 정규 표현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컨텐트의 내용이 이 정규 표현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에러 객체를 생성하게끔 했는데,
정규 표현식은 일일이 실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여기 정규 표현식 다 때려박아서 레퍼링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코드는 제가 그냥 통짜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은 이 정규 표현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생성된 에러 메시지를 객체에 담아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PI 테스트 여기서 볼게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 두 개를 받게 했어요. 너뭔가 넘2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num1의 값이 없다면 요 안에서 검사를 해서 이 메시지를 에러 객체로 만들겠죠. 그리고 그거를 스로우 시키니까 그 에러 객체를 갖고 트라이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트라이에서 캐치로 넘어갈 거예요. 캐치에서는 그걸 넥스트로 넘기니까 아까 우리가 밑에 구현해놨던 거를 통해서 그 샌드 리절트를 통해서 에러로 표시되겠죠. 이 내용이 프론트엔드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숫자 형식에 맞지 않으면 요 내용이 에러 객체로 생성돼서 캐치로 뛸 거고 그 캐치 객체는 넥스트를 통해서 프론트엔드한테 제이슨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접속 주소를 보면은 그냥 API 테스트라고 접속을 하면요. 자, 이렇게 넘어내 값이 없습니다라고 프론트엔드한테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에러 원인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스로우를 발생시킨 코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넘어내 값이 없습니다라고 하고서 에러 위치가 여기로 잡혀요. 위치가 A만 밑에 한 줄 더 보세요. 스택을 걸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된 단계별로 계속 따라가면서 코드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된 이 에러 메시지를 프론트엔드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음표 num1은 헬로라고 하면은 num1은 숫자 형식만 가능하다. 100. num2가 없다. num2도 형식 안 맞고 200. 그러면 성공. 그래서 send result한테 결과만 주면은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send result한테 이렇게 결과만 줬죠. 그러면 요거는 항상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 RT 값이 항상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if RT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이런 if문을 매번 넣어야 되는 부담은 빠져요. 왜냐하면 이 값은 무조건 있다라는 걸 보장을 해줄 거니까. 사실 이게 결과가 성공일 때는 이 데이터는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 결과 코드 값이 있냐 없냐로 if문을 한번 꺾어야 되거든요. 카카오 오픈 API 같은 것도 보면은 에러가 났을 때랑 에러가 안 났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제이슨 형식이 달라갖고 에러를 판단하기 위한 if문이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규격을 항상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 프론트엔드 쪽 코딩이 좀 쉬워져요. 편해져요. 별거 아닌데 이게 작업 효율을 되게 높여주는 일종의 꼼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util 헬퍼인데요. util 헬퍼는 사실 별건 아닙니다. 예전에 만들었었던 그 메일 발송 기능 있죠? 예, 그거를 파라미터를 그대로 조건 값들을 파라미터를 이렇게 유지한 다음에 함수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작성자 이름이 있으면 이메일 주소에 덧붙여주는 처리 넣어주고, 그리고 환경 설정 정보 읽어서 SMTP 객체 만든 다음에 메일 발송하는 거 함수로 묶어줬습니다. 예전에 썼던 코드 재사용한 거니까 이제 길다는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sendmail2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req.body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한 거죠. 유효성 검사한 거죠. 값이 없으면 여기서 에러 처리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sendmail2 하고서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 거니까 브라우저로 접근해봐야 파라미터 아무것도 못 받아요. sendmail2 왜 404지? 아 포스트 방식으로 해놨네요. 참. 브라우저로 접근이 안 되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뜨죠. 그러면은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퍼블릭 폴더에 제가 sendmail2.html이라고 파일 하나 다시 넣어드렸어요. 똑같은 파일인데 그 홈 태그의 액션 주소만 바꾼 겁니다. 얘를 통해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메일 발송을 누르면 프론트엔드는 백엔드한테 그 에러 데이터를 받겠죠. 이런 에러 데이터를 받겠죠. 그럼 프론트엔드는 이걸 그대로 알러창으로 보여주면 돼요. 에러 메시지를 프론트엔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가 프론트엔드한테 에러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프론트엔드는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데이터를 안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론트엔드는 어떠한 알고리즘도 안 가져갑니다. 그냥 백엔드가 주는 대로 보여주는 게 할 일이에요. 모든 권한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는 그냥 이거 보여주는 거지 지가 에러 메시지에 뭐라고 적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하나의 좋은 점은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메서드를 오타가 이렇게 났다고 치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에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면 딱 여기가 실행됐을 때 이런 메서드 없네? 그럼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자체 에러가 날 거고요. 그게 캐치를 띄워요. 그럼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지금 이 트라이 안에 있는 이 코드는 명백히 지금 우리의 코딩 실수죠. 이건 우리의 코딩 실수죠. 제 코딩 실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발송 누르면 프론트는 그냥 백엔드가 에러 났습니다. 자, 그러면 트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타입 에러에 대한 에러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고치면 되고요. 그 에러 메시지는 프론트엔드한테 갑니다. 500 타입 에러. 그럼 우리는 프론트엔드한테 에러가 났다고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백엔드 구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로그 처리예요. 왜냐면 로그가 나와야 디버깅이 수월해요. 두 번째가요. 예외 처리예요. 예외 처리가 불편하면 에러 났을 때 코드를 다 훑어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에러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났으면은 프론트엔드한테 리포트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프론트엔드한테 내가 로그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테스트 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하고 테스트 끝나면 알려줘 하고 가면 돼요. 왜냐면 이 에러 모든 내용은 로그의 파일로 남을 거니까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 에러 나던데? 그래 알았어 그럼 볼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그냥 에러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에러 났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퇴근하기 전에 던져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백엔드 개발은 기본 구성만 잘 잡아놓으면요 작업이 프론트엔드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턴 한 턴 왔다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자바 스프링이에요, 사실은. 자바 스프링이 이런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수월한데 노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웹 프로그램이 제공하던 기능들을 1도 안 줘요. 그냥 다 하나씩 다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필요한 것만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개발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는데 큰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감당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객체 지향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아까 막 상수막 왔다 갔다 복잡해가는 시스템 보셨죠? 보통 자바가 그렇게 코딩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ES8부터 자바랑 완전 똑같아졌어요. 클래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자바스크립트 이제 더 이상 옛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하던 예외 처리 기법을 그냥 다 끌어모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실 스프링보다 나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얘가 이제 멀티 프로세스가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날 OS 따라서 처리하는 PM2라고 하는 모듈이 있으니까 그거를 소개해드려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자 오늘 요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습이 저는 이 스텝 10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네요 이거. 내용이 되게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많으실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수업 과정을 다 통틀어서 이 스텝 10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다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사실 SQL 처리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 색다른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지금 이 스텝 10까지의 이 구조를 조금 더 좋게 개선하신다면 진심으로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할 줄 아는 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왜 갑자기 분위기 종강각이지?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그냥 내용을 기초 단위 위주로 하는데 노드 수업은 이게 범위가 되게 짧아요 기간이. 원래 최소한 8주는 돼야 되는데 기간을 한 6주 정도로 잡아버려서 그래서 이거는 기초부터 탄탄히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자라고 싶어 약간 세미나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지 않나 싶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진짜로 제가 하는 거를 다 쏟아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은 시간 요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5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죠.